서울의 심장부 아스토르 그랜드 호텔의 크리스탈 볼룸은 오늘 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권력이 모인 듯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의 빛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보석처럼 바닥에 대리석 위로 부서져 내렸고, 공기 중에는 백합과 장미의 진한 향기가 부유했다. 이곳은 단순한 결혼식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아우라그룹의 황태자, 강태민의 대관식이자 그의 제국이 한층 더 공고해지는 것을 선포하는 자리였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되고 통제된 공간. 한치의 오차도 예상치 못한 변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이었다. 신랑 대기실의 거울 앞에 선 강태민은 자신의 모습을 무심하게 응시했다. 수천만 원짜리 톰포드 턱시도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몸을 완벽하게 감쌌고, 흠잡을 데 없이 세팅된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그의 지배욕을 드러내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결혼을 앞둔 신랑의 설렘이나 긴장감 대신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최고 경영자의 만족감과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그에게 오수아와의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우라그룹과 현성캐피탈의 합병을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자 자신의 왕좌를 더욱 굳건히 할 전략적 선택일 뿐이었다. 하객들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의 걸음걸이는 위풍당당했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앞다투어 그에게 허리를 숙이며 축하를 건넸고,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의 옅은 미소는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으며 누구에게도 진심을 내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언제나 더 높은 곳, 더 먼 곳을 향해 있었다. 잠시 후 그의 곁에 서게 될 신부 오수아조차도 그가 그리는 거대한 제국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의 아름다움, 그녀의 집안 배경 모두가 아우라그룹의 가치를 높이는 자산일 뿐이었다. 반대편 신부 대기실의 공기는 사뭇 달랐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오수아는 살아있는 인형처럼 아름다웠다. 수십 명의 스태프들이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드레스 자락을 정리하고 메이크업을 수정했지만 그녀의 에메랄드빛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사랑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현성캐피탈의 외동딸로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법을 일찍부터 배워왔다. 이 결혼이 두 가문에 가져다줄 막대한 이익과 권력을 생각하면 개인의 감정은 사치에 불과했다. 그녀는 거울 속 완벽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앞으로 평생 자신이 써야 할 가면이라고 되뇌었다. 마침내 장엄한 오르간 연주와 함께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볼룸의 문이 열렸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눈부신 조명 아래 선 강태민은 세상의 왕과 같았다. 곧이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오수아의 모습에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선남선녀, 세기의 결합. 언론사들은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을 장식할 헤드라인을 떠올리며 쉴 새 없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모든 것이 각본대로 흘러가는 완벽한 연극이었다.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두 사람이 영혼을 약속하는 반지를 교환하려는 찰나였다. 그때였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볼룸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거칠게 열리고 모든 소음과 음악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값비싼 드레스와 보석 대신 그녀는 달아빠진 검은색 바지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보다 더 시선을 끄는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깊고 고요한 눈. 그 눈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단상 위의 신랑 강태민을 향해 있었다.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누구지? 미친 여자인가? 아니면 버림받은 옛 애인? 경호원들이 당황하며 여자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여자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에 순간적으로 발걸음을 멈칫했다. 여자는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듯 오직 한 사람만을 응시하며 천천히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또각, 또각. 그녀의 낡은 구두 소리는 수백 명의 침묵을 가르며 볼룸 전체에 섬뜩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가 걷는 길은 방금 전 신부가 걸었던 순결과 축복의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파멸을 향한 서곡이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완벽한 통제력이 사라졌다. 그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축소되었고 입가에 걸려있던 여유로운 미소는 칼에 베인 듯 사라졌다. 그는 여자를 알아보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지옥의 밑바닥에서라도 알아볼 수 있는 얼굴이었다.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자신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그녀가 서유진이 어떻게 여기에? 그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녀가 자신의 인생 가장 빛나는 순간에 나타난 것은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는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오수아는 낯선 여자의 등장과 옆에 선 남자의 미세한 변화를 동시에 감지했다. 그녀는 강태민의 굳어진 턱선과 차갑게 식어버린 눈빛을 보았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의 날 것 그대로의 표정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숨막히는 긴장감은 무엇일까? 그녀의 아버지를 포함한 양가 가족들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굳어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보안팀이 대체 뭘 하고 있었기에 저런 여자를 여기까지 들어오게 놔뒀단 말인가? 서유진은 마침내 단상 몇 미터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강태민을 쳐다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나 비난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침묵 속에는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한이,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살아남아야 했던 딸의 고통이, 그리고 10년간 칼을 갈며 준비해온 복수의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말했다. 강태민, 너의 완벽한 세상은 오늘 끝났어. 내가 바로 그 종말을 고하러 온 사신이다. 강태민은 가까스로 이성을 되찾고 경호팀장에게 턱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끌어내. 당장 저 여자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서유진의 등장은 이미 하객들의 뇌리에 깊이 박혔고 세기의 결혼식은 돌이킬 수 없는 스캔들로 변질되었다. 경호원들이 서유진의 양팔을 붙잡으려는 순간 그녀는 여전히 강태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민 씨, 축하해요. 아버지가 남기신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 한마디에 강태민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 그 단어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두었던 죄악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열쇠였다. 서유진은 순순히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였다. 그녀는 오늘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러 온 것이 아니었다. 단지 거대한 성에 첫 번째 균열을 내기 위해 온 것뿐. 그리고 그녀는 성공했다. 이제 곧 저 견고해 보이던 성은 아주 작은 균열로부터 시작해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이다. 10년 전 서유진의 세상은 따뜻한 햇살과 책 냄새, 그리고 아버지가 끓여주는 김치찌개의 구수한 향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명문과학고 2학년 학생이었고 유전공학자가 되어 아버지의 뒤를 잇는 것이 꿈인 명랑한 소녀였다. 그녀의 아버지 서진철 박사는 아우라 생명과학의 수석 연구원으로 동료들의 존경과 신임을 한 몸에 받는 강직하고 실력 있는 학자였다. 비록 아내는 일찍 여의고 딸과 단둘이 살았지만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따뜻한 보금자리였다.
유진에게 아버지 서진철은 세상의 전부였고 흔들리지 않는 우주와도 같았다. 그 무렵 서진철 박사는 아우라 그룹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불리는 신약 개발 프로젝트 프로메테스의 총책임자였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녁 식탁에서 딸에게 프로메테스가 인류의 질병을 정복할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하곤 했다. 유진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고 그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아버지가 밤늦게 연구실에서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지만 유진은 불평하지 않았다. 위대한 과업에는 그만한 희생이 따른다고 그녀는 순진하게 믿었다. 불길한 그림자가 그들의 행복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은 그해 가을이었다. 아버지의 귀가 시간이 점점 더 늦어졌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밤중에 누군가와 날카롭게 언쟁을 벌이는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도 몇 번이나 목격되었다.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을 때마다 서진철 박사는 그저 연구 과정에서 흔히 있는 의견 충돌일 뿐이라며 딸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깊은 고뇌와 피로감은 감출 수 없었다. 한 번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수많은 데이터가 담긴 파일을 검토하던 아버지가 유진이 들어서자 소스라치게 놀라며 노트북을 닫는 일도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철 박사는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그의 손에는 유진이 좋아하는 치킨 상자가 들려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식탁에 마주 앉아 어렵게 입을 열었다. 프로메테스의 임상시험 데이터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특정 유전자 배열을 가진 사람에게 신경계 손상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전신마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였다. 그는 즉시 프로젝트의 전면 중단을 상부에 건의했지만 젊은 상무는 이를 묵살했다. 그가 말한 젊은 상무는 갓 경영 전선에 뛰어들어 무서운 속도로 성과를 내고 있던 강태민이었다. 그는 사람이 아니야, 유진아. 그는 숫자와 이익밖에 모르는 괴물이야. 아버지는 처음으로 딸 앞에서 깊은 절망감을 드러냈다. 강태민은 부작용 데이터를 은폐하고 조작된 보고서를 통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내려 했다. 천문학적인 이익이 걸린 프로젝트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였다. 서진철 박사는 연구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를 앞둔 사람처럼 힘이 없었다. 그날 밤 유진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등이 산처럼 커다랗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거대한 권력 앞에선 한 개인의 나약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며칠 뒤 유진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 입구는 경찰차와 구급차 그리고 몰려든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싸늘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한 형사가 그녀를 막아서며 어렵게 입을 뗐다. 아버지가 서진철 박사가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것이었다. 그의 컴퓨터에서는 연구 데이터를 조작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했다. 유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개오짓말, 우리 아빠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유진은 절규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다음 날 모든 언론은 아우라그룹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 적어 서진철 박사를 비리 연구원이자 정신적으로 나약한 실패자로 매도했다. 아우라그룹은 유가족에게 형식적인 위로를 전하는 한편 그의 죽음으로 인해 프로젝트가 입게 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절차를 운운했다. 세상의 모든 문이 그녀 앞에서 닫혔다. 친척들은 흉가라며 등을 돌렸고 아버지의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다. 하루아침에 유진은 존경받는 학자의 딸에서 비리 연구원의 딸이자 고아로 전락했다. 장례식은 텅 빈 채로 치러졌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리는 묘지에서 유진은 홀로
아버지의 작은 묘비 앞에 서 있었다. 슬픔은 이미 분노로 변해 있었다. 아버지는 자살한 것이 아니다. 살해당한 것이다. 강태민과 아우라 그룹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그의 명예까지 더럽혔다. 차가운 비를 맞으며 17살 소녀는 뼈에 사무치는 맹세를 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모두 심판대에 세우고 그들이 쌓아 올린 위선과 거짓의 제국을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고. 집으로 돌아온 유진은 아버지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때 아버지의 낡은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낡은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내 딸 유진에게, 만약 내가 잘못된다면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 아무도 믿지 마라. 부디 강해져야 한다.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자 투쟁의 무기였다. 그날 이후 서유진은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모두 증오의 불꽃을 키우는 연료가 되었다. 그녀는 명랑했던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살아가는 유령이 되었다. 그녀는 과학고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거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적을 알아야 했다. 그녀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꾸렸고 밤에는 미친 듯이 공부해 금융, 법률, 데이터 분석 등 복수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웠다. 친구도 연인도 만들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것,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강태민을 끌어내리는 것이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마침내 그녀는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그의 가장 화려한 날, 그의 결혼식장을 자신의 전쟁터로 선택한 것이다. 서유진은 2명의 건장한 경호원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연회장 밖으로 끌려 나왔다. 그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다. 저항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불필요한 행동이었다. 차가운 복도 대리석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지만 그녀는 고통스러운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냈다. 그녀의 시선은 손목에 찬 낡은 디지털 시계에 잠시 머물렀다. 오후 3시 15분, 모든 것이 그녀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내쫓아. 그리고 다시는 이 호텔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경호팀장의 경멸적인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유진은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바로 그 시각, 혼란에 빠진 연회장 안에서는 수십 개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진동하기 시작했다. 유진이 사전에 파악해둔 주요 언론사 기자 및 경제부 기자들의 개인 이메일로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한 통의 메일이 전송된 것이다. 메일의 제목은 간결했다. 진실, 규 서진철 박사와 프로메트스 프로젝트. 메일 본문에는 오늘의 결혼식은 거짓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라는 짧은 문구와 함께 TMSJC A Final Meeting MP3 라는 이름의 음성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몇몇 기자들이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그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파일을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의 김진석 기자였다. 지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10년이라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 명은 절박하고 강직한 톤의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한 명은 젊지만 오만하고 냉혹한 기운이 가득한 바로 오늘의 주인공 강태민의 10년 전 목소리였다. 상무님, 이건 안 됩니다. 임상 데이터는 명백한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출시한다면 끔찍한 재앙이 될 겁니다. 서진철 박사의 애끓는 목소리에 이어 강태민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재앙? 박사님, 그건 재앙이 아니라 불가피한 손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위대한 진보에는 언제나 희생이 따르는 법이죠. 데이터는 묻어버리세요. 책임은 내가 집니다. 김진석 기자의 눈이 번뜩였다.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10년 전 연구 비리를 저지르고 자살했다던 한 과학자의 죽음 뒤에 대한민국 최고 재벌 총수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는 즉시 동료 카메라 기자에게 눈짓을 보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나갔다. 단상 위의 강태민은 기자들의 동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서유진의 등장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이 순간을 위한 방아쇠였다는 것을 직감했다. 결혼식은 이미 망가졌다. 그는 재빨리 마이크를 잡고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한 목소리로 하객들에게 양해를 구했다. 잠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하객 여러분께 사과드리며 식은 잠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의 오수아의 팔을 단단히 붙잡고 단상 아래로 내려왔다. 그의 소나기 힘에 오수아는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현성캐피탈의 오 회장은 이미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들은 곧장 신랑 대기실로 사용되던 VIP 룸으로 향했고 문이 닫히자마자 오 회장의 분노가 폭발했다. 강서방, 이게 대체 무슨 짓인가? 아까 그 계집애는 누구고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은 또 뭐야? 하지만 강태민은 오 회장을 본체 만취하며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쉴 새 없이 지시를 내뱉었다. 법무팀, 당장 모든 언론사에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 준비해. 홍보팀은 10년 전 서진철 사건 자료 전부 긁어 모으고 보안팀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30분 안에 그 여자 찾아내. 그의 아나무인 격태도에 오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우라 그룹 앞에서 현성캐피탈은 언제나 을의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침묵을 깬 것은 오수아였다. 그녀는 강태민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를 마주했다. 대답해줘요, 강태민 씨. 아까 그 여자 누구죠? 서진철 박사. 그리고 프로메트스가 뭐예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강태민은 처음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어떠한 유감이나 미안함도 없었다. 오직 귀찮은 것을 대하는 듯한 짜증만이 서려 있었다. 신경 쓸 것 없어. 과거에 끝난 일로 돈이나 뜯어내려는 미친 여자일 뿐이야. 당신은 이런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그의 오만한 대답은 오수아의 자존심에 불을 붙였다. 그녀는 세상 물정 모르는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 역시 현성캐피탈의 후계자로서 혹독한 경영 수업을 받아왔다. 강태민의 반응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닌 철저한 비즈니스라는 것을 알았지만 최소한의 신뢰와 존중은 기대했다. 그러나 방금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이 남자에게 그저 장식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깊은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한편 호텔에서 몇 블록 떨어진 허름한 카페 창가에 앉은 서유진은 자신의 낡은 태블릿 PC 화면을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는 강태민 결혼식이었고 그 뒤를 서진철 박사, 프로메트스가 바짝 뒤쫓고 있었다. 속보 아우라 그룹 결혼식 중단. 10년 전 신약 스캔들 의혹 재점화.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1분 간격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녀가 10년간 준비해온 전쟁의 서막이 성공적으로 올랐다. 그녀의 표정에는 기쁨이나 흥분 대신 차가운 만족감만이 감돌았다.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피팀장이라고 저장된 발신인으로부터 온 문자였다. 1단계 성공, 축하한다. 다시 VIP룸. 강태민은 결국 결혼식을 완전히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세기의 결혼식은 세기의 스캔들로 막을 내렸다. 그는 오 회장과 오수아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차린 사과를 건넨 뒤 곧장 아우라 그룹 본사로 향했다. 회장 집무실에 들어선 그는 문을 잠그고 분노를 이기지 못한 채 책상 위에 크리스탈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감히 누군가가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냈다는 사실. 자신이 한낱 계집애라고 무시했던 과거의 망령에게 허를 찔렸다는 사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멸감 때문이었다. 그는 서유진을 얕보았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었다. 그는 흩어진 유리 조각 위로 비치는 자신의 형체를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저주와도 같았다. 서유진,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야말로 내 존재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릴 거야. 강태민이 탄 마이바흐가 빗속을 질주하며 아우라그룹 본사 지하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내린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르는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의 얼굴에는 짙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집무실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강태민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무겁게 주위 사람들을 짓눌렀다.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분노의 전조였다. 집무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마치 왕좌에 앉는 왕처럼 자신의 자리에 앉아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금부터 그룹의 모든 정보력과 인력을 동원한다. 목표는 서유진, 단 한 명이다. 그의 명령과 함께 아우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본사 빌딩 지하 3층에 위치한 외부에는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통합보안관제센터 케르베로스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서유진의 10년 전 고등학교 졸업사진으로 도배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보안센터가 아니었다. 국가정보원의 버금가는 해킹 능력과 정보 분석력을 갖춘 아우라 그룹의 가장 은밀하고 강력한 심장이었다. 수십 명의 화이트 해커와 데이터 분석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전역의 CCTV, 교통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 통신 기록 등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망이 그들의 소나기 안에서 해부되었다. 10년간의 금융거래 내역 전무, 신용카드 발급 기록 없음, 현금만 사용한 것으로 추정, 4대 보험 가입 이력 전무, 공식적인 경제활동 없음, 출입국 기록 없음, 국내에 체류 중인 것은 확실. 보고가 실시간으로 올라왔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서유진은 지난 10년간 마치 유령처럼 살았다. 그녀는 현대 사회의 감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자신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다. 강태민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는 서유진이 단순한 분노만으로 자신에게 덤벼든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전쟁이었다. 그는 턱짓으로 보안팀장을 불렀다. 그녀의 유일한 혈육, 외삼촌 일가부터 샅샅이 뒤져 10년 전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했던 모든 인물들, 한 명도 빼놓지 말고 전부 다. 하지만 서유진은 그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다. 결혼식장을 빠져나온 직후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대포폰으로 단 한 통의 문자를 보냈다. 시작. 그리고는 곧바로 유심칩을 빼서 하수구에 버렸다. 그녀는 복잡한 지하철 노선을 따라 여러 번 환승하며 이동했다.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하는 그녀의 동선은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첩보 요원처럼 치밀하고 정확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곳은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서울역이었다.
그녀는 인파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고 그것이 케르베로스 팀이 추적한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들은 서유진이 기차를 타고 지방 어딘가로 도주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그건 역시 그녀가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녀의 진짜 목적지는 서울역에서 불과 몇 정거장 떨어진 재개발을 앞둔 낡은 동네의 허름한 옥탑방이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도시의 그림자 속에 자리한 그녀만의 요새였다. 옥탑방은 최소한의 살림살이만 갖춰져 있었지만 한쪽 벽면은 온통 아우라그룹의 조직도와 관계자들의 사진, 그리고 복잡한 연결선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태민의 사진이 붉은 펜으로 X자 표시가 된 채 붙어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녀가 10년간 복수의 칼을 갈아온 심장부였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아우라그룹 본사 건물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저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어둠 속에 쥐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옥탑방의 낡은 철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약속된 신호였다. 문을 열자 중년의 한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섰다. 아우라그룹 법무팀의 박진우 팀장이었다. 그는 10년 전 서진철 박사를 아버지처럼 따르던 신입사원이었다. 서 박사의 죽음 이후 그는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대한 권력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죄책감과 무력감 속에서 그는 서유진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지난 몇 년간 아우라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 그녀에게 전달하는 비밀스러운 조력자 역할을 해왔다. 괜찮은 거냐? 지금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케르베로스까지 동원해서 널 찾고 있어. 예상했던 바예요, 팀장님. 그들이 제 외삼촌 댁까지 찾아갔더군요. 유진은 태블릿 PC 화면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그녀가 외삼촌 집 주변에 몰래 설치해둔 소형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강압적인 태도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 선명했다. 박 팀장은 혀를 내둘렀다. 거기까지 예측하고 미리 손을 써둔 건가? 정말 무서운 아이로구나. 그는 품 안에서 작은 USB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다. 네가 요청했던 자료다.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의 초기 투자자 명단과 로비 내역 일부가 담겨 있어. 더 깊은 자료는 접근 권한이 막혀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유진은 말없이 USB를 받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서유진이 마치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은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서늘한 불안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서유진이라는 변수가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때 홍보팀장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프로메테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부 자료가 몇몇 언론사와 증권가 정보지에 살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루머 수준이었지만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아우라 그룹의 근간을 흔들려는 치밀하게 계산된 경제 공격이었다. 강태민은 그제야 서유진의 진짜 목표를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동시에 아우라 그룹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가 결혼식장에서 던진 돌멩이 하나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되어 그룹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를 응시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적수에 대한 인정, 그리고 섬뜩한 경계심이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버림받은 옛 애인의 딸 따위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왕국을 위협하는 유일한 대적수였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연결했다. 지금 당장 이 사진 긴급 소집해. 그리고 국내 최고의 사설 정보팀을 알아봐.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쥐새끼 한 마리를 잡는데 이제 사냥개를 풀어야 할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결연했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유진이 던진 파문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결혼식 스캔들과 프로메트스 의혹이 터진 지 불과 사흘 만에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30% 넘게 폭락했다. 수십조 원의 시가총액이 허공으로 증발했다. 언론은 연일 의혹을 제기했고 시민단체들은 10년 전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때 철옹성 같았던 아우라 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리고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강태민의 리더십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 40층에 위치한 회의실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긴급 소집된 이사회 멤버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불만이 뒤섞여 있었다. 강태민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가 떠있는 대형 스크린을 굳은 표정으로 응시했다.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대규모 언론 플레이를 통한 여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서유진을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스토커로 몰아가는 것. 그의 계획은 오만하고 공격적이었으며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보다는 힘으로 덮어버리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그 방법이 통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강총수? 정적을 깬 것은 조원익 부회장이었다. 그는 아우라 그룹의 창업 공신 중 한 명으로 선대 회장 시절부터 그룹을 지켜온 원로였다. 그는 언제나 강태민의 무자비하고 독단적인 경영 방식에 우려를 표해왔다. 주주들과 시장이 등 돌린 것은 단순한 루머 때문이 아닙니다. 그룹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억누르려 할수록 의혹은 더욱 커질 뿐입니다. 그의 발언은 강태민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더욱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몇몇 이사들이 조 부회장의 말에 동조하는 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강태민의 절대 권력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 시각, 도시의 반대편 낡은 옥탑방에서 서유진은 아우라 그룹의 지배구조와 이사진들의 성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워놓고 있었다. 그녀는 강태민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외부의 공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가장 견고한 성은 언제나 내부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다. 박진우 팀장을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조원익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원로 세력은 강태민의 독주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그녀는 지금이 바로 그들에게 미끼를 던질 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오직 조 부회장과 그와 가까운 몇몇 이사들에게만 새로운 파일을 전송했다. 파일의 내용은 프로메트스 프로젝트, 당시 조성된 비자금의 일부 회계 장부였다. 박진우 팀장이 목숨을 걸고 빼낸 자료였다. 이 장부에는 비자금이 강태민을 비롯한 그의 측근 이사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교묘하게도 조 부회장과 그의 파벌에 속한 인물들의 이름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서유진이 보낸 교활한 메시지였다. 이 싸움은 아우라 그룹 전체가 아닌 부패한 강태민과 그의 하수인들을 향한 것이다. 나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다. 나와 손을 잡으면 당신들은 회사를 구할 영웅이 될 수 있다. 이사회 회의 도중 조원익 부회장은 자신의 태블릿 PC로 들어온 이메일을 조용히 확인했다. 첨부된 파일을 열어본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장부의 형식과 내용이 아우라 그룹의 내부 자료임이 틀림없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강태민의 목을 칠 수 있는 완벽한 무기였다. 그는 즉시 표정을 갈무리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블릿을 껐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강 총수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0년 전 상무로서 해당 프로젝트를 직접 지휘하셨던 것으로 압니다만, 이제 그의 질문은 단순한 우려가 아닌 확신에 찬 공격이었다. 엎친 대덮친 격으로 현성 캐피탈의 오 회장 역시 강태민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세기의 스캔들로 인해 결혼은 사실상 파기되었고, 합병을 통해 아우라그룹의 2대 주주가 되려던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그는 강태민과의 비밀 회동에서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강서방, 아니 강총수, 이 난장판을 어떻게 수습할 셈인가? 합병 계약서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회사 가치를 반 토막 내놓고 일주일 주겠네. 그때까지 이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현성은 합병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강 총수의 경영 책임론을 묻는 첫 번째 목소리가 될 걸세.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될 줄 알았던 예비 장인이 이제는 등 뒤에 칼을 꽂을 수 있는 가장 위협적인 적이 되어버렸다. 사방이 적이었다. 밖에서는 서유진이, 안에서는 조 부회장을 위시한 반대파가, 그리고 옆에서는 오 회장이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제국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남자가 아니었다. 위기는 그를 더욱 교활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 그는 케르베로스 팀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서유진을 추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사회의 모든 멤버들을 24시간 감시하라고. 통화 내역, 이메일, 심지어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누가 자신의 등 뒤에서 칼을 갈고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아우라그룹 본사는 이제 외부의 적과 내부의 반역자를 색출하려는 거대한 첩보전의 무대가 되었다. 의심과 불신이 안개처럼 번져나갔고, 동료는 잠재적인 적이 되었다. 서유진은 자신의 작은 옥탑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언론에서는 연일 아우라그룹 경영권 분쟁 조짐과 같은 기사를 쏟아냈다. 그녀가 의도한 대로 거대한 괴물은 이제 스스로를 물어뜯기 시작했다. 그녀는 벽에 붙여놓은 인물 관계돼서 조원익 부회장의 사진을 떼어 중립구역에서 활용 가능 구역으로 옮겨 붙였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강태민이 외부의 유령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사이 그의 성은 내부의 반란으로 인해 서서히 함락되고 있었다. 강태민을 둘러싼 압박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거세졌다. 이사회는 조원익 부회장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그의 경영 책임론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현성 캐피탈의 오 회장은 합병 계약 파기를 무기 삼아 매일같이 그를 위협했다. 강태민은 사설 정보팀을 동원해 내부의 적들을 감시하는 한편 서유진을 잡기 위한 포위망을 좁혀갔다. 시간은 더 이상 서유진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가 일으킨 균열은 효과적이었지만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한방,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스모킹건이 필요했다. 조원익 부회장 역시 최후의 순간에 자신을 보호할 확실한 증거 없이는 결코 움직이지 않을 교활한 노인이었다. 서유진은 옥탑방 한쪽 벽면에 걸린 아버지의 낡은 사진을 응시했다. 아버지가 마지막 메모에 남긴 모든 진실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녀가 가진 음성 파일과 비자금 장부 일부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들은 강태민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는 있지만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 근본적이고 더 파괴적인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했다. 그녀는 박진우 팀장과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비밀 접선을 가졌다. 아버지는 중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타임캡슐이라고 부르던 곳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빌린 아주 작은 개인 창고였죠. 그것은 희미한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지만 지금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한편 강태민이 고용한 사설 정보팀 시그마는 그의 돈값을 톡톡히 해내고 있었다. 전직 국정원 요원들로 구성된 그들은 아우라 그룹의 케르베로스와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목표물에 접근했다. 그들은 디지털 흔적 대신 아날로그적인 방식으로 10년 전의 기억들을 파고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서진철 박사 사망 직전 그가 법무팀의 신입사원이었던 박진우와 여러 차례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당시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소한 접촉이었지만 지금의 상황과 연결되자 그것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시그마 팀은 즉시 박진우 팀장을 24시간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다. 서유진의 유일한 생명선이 적의 레이더망에 포착된 것이다. 다음 날 서유진은 박진우가 위조해준 서류를 이용해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개인 창고를 찾아갔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창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먼지 쌓인 과거의 시간이 그녀를 맞았다. 창고 안은 그녀의 어린 시절, 유품과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손때 묻은 물건들로 가득했다. 낡은 사진 앨범, 빛바랜 그림책, 어머니가 아끼던 바이올린. 그녀는 잠시 추억에 잠겼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시간을 뒤져도 나오는 것은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다. 절망감이 밀려오던 순간 그녀의 눈에 낡은 책 한 권이 들어왔다. 아버지가 평생 아끼며 읽었던 허먼 멜빌의 모비딕 초판본이었다. 책은 보기보다 훨씬 묵직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책을 펼치자 책의 뒷부분이 정교하게 파여져 있고 그 안에 딱 맞는 크기의 검은색 몰스킨 노트 한 권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품에 안고 서둘러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시그마 팀의 검은색 세단이 조용히 미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였다. 옥탑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첫 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단정한 필체로 프로메테스의 진실이 지옥도처럼 펼쳐져 있었다. 노트의 내용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부작용 은폐 기록이 아니었다. 강태민은 프로메테스의 치명적인 결함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신약 개발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의 진짜 목표는 아우라 그룹이 기적의 신약을 출시한다는 정보를 이용해 경쟁 제약사의 주가를 폭락시키는 거대한 주가 조작 시나리오였다. 그는 유령 회사를 통해 경쟁사의 주식에 막대한 규모의 공매도를 걸어놓은 상태였다. 계획대로라면 그는 수조 원대의 차익을 거두고 신약의 부작용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기 전에 모든 흔적을 지우고 빠져나갈 생각이었다. 이것은 기업 비리를 넘어선 수많은 투자자들을 파산시키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명백한 금융 테러 행위였다. 아버지 서진철은 이 모든 계획을 알아챘고 그것을 막으려다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서유진이 경악스러운 진실 앞에서 몸을 떠는 사이 시그마 팀은 박진우가 서유진의 조력자라는 확증을 잡았다. 그들은 강태민에게 보고했고 강태민은 지체 없이 명령을 내렸다. 당장 잡아들여. 조용히. 아우라 그룹 본사 로비에서 박진우 팀장은 자신의 뒤로 다가오는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를 감지했다. 국정원 출신인 그는 평범한 기업 보안팀과는 다른 훈련된 전문가들의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행동했다. 그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는 척하며 근처 PC방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장비가 도청되고 있을 것을 알기에 PC방 컴퓨터를 이용해 서유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옥탑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망연자실하게 들여다보던 서유진의 암호화된 메신저가 짧게 울렸다.
박진우 팀장이 보낸 메시지였다. 들켰다. 도망쳐.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줘.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 10년간의 복수를 함께 준비해온 아저씨가 잡혔다. 이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녀는 강태민과 아우라 제국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을 손에 쥐었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사냥꾼들의 표적이 되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어둠 속에서 괴물처럼 빛나는 아우라 그룹의 타워가 그녀를 비웃는 듯 했다. 더 이상의 계획도 물러설 곳도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정면 대결뿐이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 1층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태민은 자신의 제국을 뒤흔드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가장 오만한 방식의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바로 긴급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서유진을 정신 이상자로 매도하고 프로메테우스 의혹을 경쟁사들의 음해로 규정하며 흔들리는 여론을 단번에 뒤집을 생각이었다. 그의 곁에는 법무팀과 홍보팀이 총출동해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단상 위에 선 그의 모습은 위기에 처한 총수라기보다는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절대 권력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찾아볼 수 없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주주 여러분. 최근 아우라 그룹을 둘러싼 악의적인 루머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그룹의 총수로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강태민은 준비된 사과문부터 차분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진솔함을 연기했지만 그 내용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동정심을 유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는 서유진을 과거의 개인적인 일로 앙심을 품고 접근한 불행한 여성으로 묘사했고 10년 전 서진철 박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회사가 끝까지 책임지려 노력했던 비극적인 사건으로 포장했다. 모든 것이 그의 각본대로 흘러가는 듯했다. 기자들의 질문 역시 사전에 조율된 대로 그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강당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파란색 에러 화면으로 바뀌더니 이내 한 편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초췌한 모습의 박진우 팀장이 등장했다. 저는 아우라 그룹 법무팀장 박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은 제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진실입니다. 강당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태민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보안팀이 허둥지둥 영상을 중단시키려 했지만 알 수 없는 강력한 방화벽에 막혀 속수무책이었다. 박진우는 서진철 박사가 어떻게 강태민에게 협박을 당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서유진을 도와왔는지를 담담하게 고백했다. 영상의 마지막,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말했다. 강태민 총수, 당신이 괴물을 잡기 위해 풀어놓은 사냥개들이 지금 나를 쫓고 있겠지요. 하지만 진실은 가둘 수 없습니다. 영상이 끝나자마자 굉음과 함께 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렸다. 서유진이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의 부작용으로 인해 평생 휠체어에 앉게 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그녀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아버지의 유품, 검은색 몰스킨 노트가 들려 있었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눈은 증오와 살이로 이글거렸다.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 그의 고함에 경호원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그녀의 주변은 기자들과 피해자 가족들로 둘러싸여 접근조차 할 수 없었다. 서유진은 마침내 강태민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강당 전체에 울려 퍼지는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10년 전 당신들이 비리 연구원이라 손가락질했던 구 서진철 박사의 딸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태민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강태민 씨, 당신은 프로메테우스의 부작용을 은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그 부작용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려 하는 금융 테러입니다. 그녀의 폭탄 선언에 강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쏟아냈고 생중계를 지켜보던 전 국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증거 있나? 강태민은 마지막 남은 이성으로 가까스로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서유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손에 들고 있던 노트를 높이 들어 보였다. 이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제 아버지가 목숨과 맞바꾼 기록입니다. 그녀는 노트의 특정 페이지들을 대형 스크린에 스캔해서 띄웠다. 화면에는 강태민이 직접 서명한 유령 회사 설립 서류, 경쟁 제약사에 대한 공매도 계획서, 그리고 주가 조작을 통해 얻게 될 예상 수익을 계산한 자필 메모까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 생생하게 펼쳐졌다. 강태민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 그의 제국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때 기자회견장 한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조원익 부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기다렸다는 듯 결심을 굳힌 표정이었다. 서유진 양의 주장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 역시 강태민 총수의 전횡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아우라 그룹을 바로 세우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태민 총수의 해임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의 선언은 강태민에게 내리꽂는 마지막 망치질과도 같았다. 가장 믿었던 내부의 적에게 완벽하게 배신당한 것이다. 동시에 강당 입구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강태민 씨, 주가 조작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민은 수사관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끌려나갔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끌려나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단상 위에서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서유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눈빛 속에는 분노도 증오도 아닌 이해할 수 없다는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어째서 내가 고작 너 같은 계집애에게. 서유진은 그의 마지막 눈빛을 아무런 감정 없이 마주했다. 그녀의 10년간의 복수는 마침내 끝이 났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길고 길었던 싸움을 마친 자의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는 강당 한가운데서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강태민의 몰락 이후 대한민국 재계는 지각 변동이라 불릴 만한 거대한 후폭풍에 휩싸였다. 세간의 주목을 받은 아우라 게이트 재판은 수개월간 이어졌고 강태민은 주가 조작, 업무상 배임, 살인교사 등 수많은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황제는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철옹성 같았던 아우라 그룹은 공중분해 수준의 구조조정을 거쳐 여러 계열사로 쪼개졌고 그 이름은 재벌의 탐욕과 비윤리적 경영의 대명사로 역사에 기록되었다. 조원익 부회장은 사태 수습의 공을 인정받아 남은 계열사 중 하나의 회장 자리에 올랐지만 그의 권력은 예전 같지 않았고 반역자라는 주홍글 씨는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오수아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강태민을 만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현성 캐피탈과의 합병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으며 대신 독자적인 신사업부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긴 머리를 단호하게 자른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나 아내로 살지 않았다. 그녀는 오수아라는 자신의 이름으로 차갑고 냉정한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파혼이라는 상처는 그녀를 주저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족쇄를 끊고 스스로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가끔 언론을 통해 비치는 그녀의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복수의 주인공 서유진은 홀연히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다. 수많은 언론사와 출판사에서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안하며 인터뷰와 출판을 제의했지만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녀는 복수를 상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어둡고 칙칙했던 옥탑방을 떠나 그녀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은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온 경주마와 같았다. 이제 그 목표가 사라지자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공허함과 함께 낯선 자유가 찾아왔다. 그녀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강변을 달리고 서점에서 아무 책이나 골라 읽고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되찾는 연습을 시작했다. 몇 달 뒤 박진우 팀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강태민의 범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이 참작된 결과였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가장 먼저 서유진을 찾아왔다.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박진우는 그 사이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해 보였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유진의 말에 그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아니다. 내가 너에게 고맙다. 내 덕분에 나는 비겁자로 남은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어. 하늘에 계신 서 박사님께서도 분명 너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실 게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함께 지나온 전후에 그리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위로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흘렀다. 이듬해 봄, 서유진은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날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10년 전 차가운 빗속에서 복수를 맹세하던 17 소녀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국화꽃다발 대신 소박한 흰 백합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묘비 앞에 잡초를 정리하고 준비해온 깨끗한 수건으로 비석을 정성껏 닦았다. 그녀는 복수의 완성을 보고하지 않았다. 대신 마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라도 한 것처럼 소소한 일상들을 이야기했다. 새로 시작한 공부가 얼마나 재밌는지, 요즘 읽고 있는 책은 어떤 내용인지, 언젠가는 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어 했던 산티아고 순례길을 혼자서라도 걸어볼 생각이라고. 이야기를 마친 그녀는 묘비 앞에 백합 한 송이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 순간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청춘의 시간을 함께 애도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난 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표정은 놀랄 만큼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딸로서 그리고 서유진이라는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서유진은 묘지를 뒤로하고 천천히 언덕을 걸어 내려왔다. 등 뒤로 내리쬐는 봄 햇살이 더없이 따스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10년의 복수는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강인한 의지와 지혜를 남겨주었다. 그녀의 미래는 복수라는 정해진 길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백지였다. 그녀는 맑은 봄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